보고서가 지금 들어왔군요. 네, 지금 이 책은 제가 책이 발간되자마자 책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제가 또 뭐 그 학회에 이런 관련 일도 하고 하니까 읽어봤는데 아주 책이 내용이 쉽게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은 뭐 우리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라고 하기도 하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뭐 가상자산 문제로 지금 대단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혼란을 어떤 언론에서는 디지털 자산 문제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진작 정부 당국에서 이걸 한마디로 좀 정리정돈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최소한 일본이 2017년에 연결제법을 개정할 때 그때 우리는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600만 명이나 투자자가 나온 상태에서 정리를 하려니까 혼란이 초래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책이라서 아주 여러분이 이제 발제를 하시는데요. 우선 먼저 1장에 관해서 심재철 부의장님이 발제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좀 꺼주시거나 마이크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방송을 들으면서 하시는 모양인데 오케이, 지금 방송이 꺼진 것 같습니다. 예, 심 부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갔습니까? 네, 올라왔습니다. 예, 미래에 누가 주도할 것인가? 머릿말에서 디지털 자산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네, 부의장 목소리가 좀 작은데 마이크가 가까운데 예, 소리를 좀 키워주시죠. 예. 예. 두렵다. 네네. 예, 좋습니다. 네. 가늠하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그 세 가지 때문에 지금 현재의 변화의 폭과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고 기업 정부가 앞으로 관성을 고집해서 변화를 저해하는 정책에 안주할까 봐 두렵다. 그리고 올바르게 전망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두렵다. 라면서 디지털 자산혁명이 시대 흐름이다라고 한마디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담 1 디지털 경제와 메가체인지가 온다라는 챕터에 보면은 90년대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서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바뀌는데 대표적으로 이 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코닥 필름, 소니 TV, 모토로라 휴대폰이 다 망했던, 변화를 하지 못해 망했던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정보혁명이 일어나서 이게 자산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인터넷으로 자산을 거래하고 보관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디지털 자산혁명이 시작이 됐는데 그는 2016년, 17년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은 디지털 자산혁명의 서곡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하자면은 신뢰가 전제돼야 되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중개자가 없어도 상호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은행이라는 매개, 중개자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블록체인은 직거래를 한다, 이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자유로운 거래, 유통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 보관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산의 성격과 자산의 소유 방식이 바뀐 것이고 중개자 없는 글로벌 시장이 일어나고 있다. 곧 디지털 자산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첫째, 금융에 엄청난 변화를 일어나고 있어 기존의 은행 거래가 P2P 결제로 개인 대 개인 또는 그룹 대 그룹의 결제로 직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핀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이 이 예전의 은행 노릇을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도 프로그래밍이 앞으로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프로그래밍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다 할 때 지금은 법인카드를 일일이 입력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하면은 사용하는 즉시 입력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돈도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서론으로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산업에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확보 가능해지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뿌리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관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분산 원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집중형, 기존에 있었던 중앙 집중형 데이터 관리 기술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호화폐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 밑에는 가상자산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암호 기술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블록체인을 전송이나 보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가상자산이라는 버추얼 어세트라고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에서 이렇게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상으로는 이게 암호 토큰이나 또는 디지털 토큰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기능상으로는 암호화폐다, 암호자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어떤 토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급결제 돈 대신 직접 쓰는 것이고 또는 이용권 우리가 저 도장 10개 찍으면은 뭐 보너스 하나 더 준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권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증권 아예 시큐리티 돈을 대체하는 이 증권형의 형태로서 이 토큰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라는 것에서 도대체 부란 뭐냐? 자산과 서비스의 총합인데 부유한 사회에는 자산과 서비스의 총합이 양적 질적으로 풍족한 사회이다. 그런데 제레미 리프킨은 디지털 서비스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니까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깝다. 결국 자본주의는 종식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틀렸다. 왜냐하면 부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향하고 있고 플랫폼 자본주의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리프킨이 얘기한 이 말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전환이 부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자산과 서비스가 디지털로 변하고 있습니다. 브리테니커는 2012년에 종이로 책을 발매하는 것을 이미 중단했고 현금 없는 사회가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속에 또한 어두운 그림자라고 지금 해서 산업의 중심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쇠약해지고 플랫폼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 사업의 IT나 모바일 부분에 손을 댔던 애플은 애플 앱스토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지만 삼성은 자체 앱이 없어가지고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를 지금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죠.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또 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짜 서비스 줄게 데이터다오라는 이 절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의 방대한 축적과 직접 관련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이 독점화 경향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다라는 거고 네트워크 효과는 참여자가 한 명이 더 늘어날 때 네트워크 전체의 효용은 그 하나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긴다. 이것이 네트워크 효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독점은 이용자 데이터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결국 독점하는 것이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반론들이 플랫폼 기업은 AI로 데이터 학습시켜서 새 수익을 창출하지만은 이용자는 데이터에 대한 보상이 없다. 이런 말도 하지만은 이것은 기술 봉건주의의 발상이다라는 것이고 소비자 효능은 늘고 있지만은 디지털 경제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디지털 경제는 진화하고 있고 그래서 중앙 관리자 통제를 벗어나고 플랫폼 독점이 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극복을 위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경제가 장애물을 뛰어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중 지불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에서 제시가 됐는데 비트코인은 최초의 탈중앙 디지털 화폐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화폐 시스템은 중앙 집권이죠. 중앙에서 한꺼번에 만들어내고 관리를 하지만 탈중앙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관리 기술이고 분산 원장이고요. 분산 원장이라는 얘기는 분산해서 관리하는 회계 장부다. 회계 원장이다라는 개념입니다. 또는 회계 장부를 복제하고 분산해서 다수가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곧 같은 장부를 하나씩 보관해 놓고 쓰는 것이 공동 장부의 분산 관리 방식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부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똑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일 관리자에게 권한을 모두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기록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부를 오늘 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어 돈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똑같이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을 암호화폐라고 할 것이냐 하지만은 암호화를 하지만은 이것은 디지털 화폐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가상화폐나 가상통화라고 말할 것이냐? 온라인 거래는 모두 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가상이라면 이거는 실제 리얼리티가 아니란 얘기냐? 이것도 잘 안 맞다. 그럼 탈중앙화폐라는 말을 쓰자? 그러면 이건 모든 화폐가 탈중앙하고 있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다수 암호화폐는 화폐의 기본 기능인 지불수단의 기능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른바 잡코인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암호 자산이다라고도 지금 부를 수가 있는데 화폐 기능보다는 암호 자산이라는 개념은 자산에 초점을 더 두는 것이니까 화폐 유통 기능보다는 가치 저장 기능을 좀 더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 자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나는 암호 토큰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드디어 진화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다수의 컴퓨터로 지급 결제를 검증하는 분산 컴퓨팅 시스템이다. 중앙 집중 컴퓨팅 시스템이 아니라 분산 컴퓨팅 시스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탈중앙 화폐 시스템이 가능한 것을 이 비트코인이 드디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최초의 탈중앙 컴퓨팅, 중앙에서 컴퓨팅을 하지 않고 각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컴퓨팅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처리 시간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기술이 바로 스마트 계약입니다. 거래를 온라인에서 자동화하는 기술인데 기술적으로는 청산, 돈을 내가 누구한테 줬다 그래서 이게 지급이 됐다 어땠다 최종적으로 결제가 끝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청산을 보장하는 기술이 바로 스마트 계약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스템은 중앙 관리자가 없이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합의제로 운영되는 탈중앙 컴퓨팅이다 라고 하고 있고 탈중앙의 신뢰를 위해서는 다수가 참여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마트 계약의 개념은 1994년에 닉 제보가 처음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독자적인 화폐로 지급 결제를 실행한 최초의 온라인 탈중앙 컴퓨팅이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 2014년에 만들었는데 비트코인이 탈중앙 지급 결제 컴퓨팅인데 이것은 탈중앙 스마트 계약 컴퓨팅이 탈중앙 스마트 계약 컴퓨팅으로 이게 연결이 되고 이것이 곧바로 탈중앙 거래 시스템이고 이것은 또다시 온라인에서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되는 처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탈중앙 거래 플랫폼 이름이 이더리움이고 거기에서 쓰인 화폐 이름이 이더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블록체인에 금전거래만 기록할 것이냐? 아니다. 모든 것을 기록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의문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스마트 계약과 결합시켜서 비트코인을 2세대로 진화시켰다. 곧 진화된 2세대 기술을 구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다. 그래서 모든 많은 가상화폐들, 암호화폐들이 바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탈중앙 화폐 시스템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열고 있는데 이더리움과 스마트 계약의 등장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 시스템이 일대 도약합니다. 곧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화폐만이 아닌 모든 자산과 자산 거래를 자동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중앙관리자의 통제하에 존재하는 디지털 경제의 초기 단계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곧 디지털 자산 혁명은 디지털 경제를 중앙관리자의 통제로부터 해방시켜 진정한 글로벌 경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수 대중이 새로운 부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전에는 소수의 손에 아날로그 자산이 집중됐지만 이제는 다수의 디지털 자산 이익을 공유하는 사회로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의 미래, 이것에 주목하라라는 챕터에서는 모든 자산이 디지털 토큰이 됩니다. 디지털 토큰화를 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모든 자산은 디지털 토큰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글로벌 유통,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 등 다양하게 쪼개져 유통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63 빌딩을 소유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토큰을 수십만 개를 발행해 가지고 뭐 수백만 개를 발행해 가지고 그 토큰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각각 소유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 사용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 수익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토큰이 됨에 따라서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통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ICO, 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 발행하는 것을 ICO라고 했는데 중국과 한국은 지금 ICO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 토큰을 발행하는데 실제 만지고 볼 수 있는 자산에 기대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지분을 쪼개서 분할 거래하는 건데 리츠와 비슷합니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서 이건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 유동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리츠라는 것은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금 유치나 관리 운영 비용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부동산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끌어모으고 그 돈을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고 하는 것 때문에 리츠는 수수료가 비싸고 중개자가 지속적으로 중간에 끼고 거래 범위가 제약이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때문에 자산이 상시적으로 경매하는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기존 자산 시장, 거래 시장은 상당히 큰 규모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액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유동화가 되면은 아주 잘게 쪼개져서 상시적인 경매 시장이 도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은 에릭 포즈너와 글렌 웨일의 레디컬 마켓에서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이 토큰화되어 상시 유통된다면 사적 소유권은 이제 아주 작은 부분적인 소유에까지 미칠 수가 있고 이것이 개인의 소유보다는 사실상 사회가 공동 소유하는 그러니까 63 빌딩 하나를 하나에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게 쪼갠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전부 다 이권들을 거기에 소유권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자산 사용 권리만 경매에 유통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고액 자산이 디지털 토큰화되어 상시적인 경매 상태가 되면은 자산은 이제는 소수 부유층의 독점물이 아니라 다수 대중의 공동 소유와 공동 사용하는 재산으로 바뀌게 된다. 결국 디지털 자산 혁명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기여하게 된다라고 지금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거래 시장이 앞으로 온다는 것은 블록체인을 기반한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 출현해서 상시적인 데이터 거래 시장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무료 서비스로 이용자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수집하는 거 우리가 데이터를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노동이라고도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에서 발생한 이익의 공평 분배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을 확정하고 또 그것이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야만 데이터를 제공하고 보상이 가능해져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의 가치 사슬에 주목하라라는 대목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가치 사슬의 핵심 고리를 선점하고 시장의 표준을 만들어 공급하는 주체가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주도자가 될 것이다. 이 가치 사슬의 핵심이 뭐냐? 세 가지인데 첫째는 디지털 자산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백서를 검토하고 투자 자문 제공 서비스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자산을 신탁하고 따라서 토큰을 발행하는 건데 그래서 토큰 마케팅과 크라우드 토큰 펀딩 같은 전문 서비스가 여기서 또 탄생하게 되고 세 번째는 안전하고 편리한 토큰 거래소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토큰 거래 플랫폼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지갑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제적인 자금 세탁 방지 협약이랄지 유럽 같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이 이미
도입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부산시가 2019년 7월에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혁명은 미래경제의 본편이다. 세계는 디지털 자산시장 인프라 선점을 위해 각축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빠져나가냐. 오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제가 시끄러웠을까 봐서 마이크를 꺼두었더니, 일단 4차 산업혁명 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 쪽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물 경제가 디지털 전환이 되는데 화폐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부의 미래 어디로 향하는가, 결국은 디지털 전환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 모든 자산이 우리 이노 교수의 설명처럼 모든 자산이 이제 디지털로 전환되어서 쪼개져서 거래가 되는, 분산 거래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 심재철 부의장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장에 관해서는 신조 박사가 아날로그 머니에서 디지털 머니로 하는 이 장의 주제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최근에 그 암호화폐 관련돼서 논쟁도 많은 건데, 신재호 박사님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T 다니고 있는 신재우 팀장인데요. 저는 K뱅크 탄생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그 업무를 맡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BC카드로 넘어와서 지금 그 데이터 산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가 보이시는지? 자료 올라옵니다. 예. 예, 그러면 2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도 역시 3개의 절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두 번째는 암호화폐의 디지털 경계를 재구성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암호화폐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전성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류 최초로 기원전 3000년에 수메르인이 사용한 보리화폐가 있었는데, 이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화폐였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화폐는 은행과 금융기관이라는 중개자에 의해 신뢰가 보장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화폐는 현재 카드와 페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카드사, 은행, 그리고 핀테크 기업이 그 중개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출현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토시는 2009년에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단일 중앙 관리자를 두지 않고도 온라인 재산 거래에서 이중 지불을 방지하고 거래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제 스마트 계약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정의는요, 데이터 암호화 기술, 그리고 암호화된 데이터의 분산 저장 기술, 시스템 운영에 관한 참여자 전체의 합의를 구현하는 기술을 총망라한 기술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하면 암호 토큰, 그리고 부동산, 지하 자원,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들을 중앙 관리자가 없이, 그러니까 탈중앙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또 글로벌 차원에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블록체인은 그 정의 그대로 일정한 양의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장부를 블록의 형태로 해서 이것들을 사슬처럼 연결한 걸 통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단계가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데이터를 해시로 바꾸어서 그것을 고리로 블록들을 연결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 블록체인을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관리자가 복사를 한 뒤에 하나씩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작업 증명 방식으로 블록 생성권자를 확정을 짓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 관리자들은 블록 생성권자가 보내온 블록을 확인한 뒤에 문제가 없으면 그 블록을 각각 자신의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형태로 해서 보안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블록체인 시스템은 데이터 장부 기록, 그리고 블록 생성권 부여, 블록을 생성, 그리고 블록의 분산 공유가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거대한 분산 컴퓨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반 화폐의 경우는 국내에서 해외 송금을 하게 될 경우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 송금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 이틀에서 3일 정도가 걸리는 반면에 블록체인 기반 송금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단지 2시간 만에 송금이 완료가 됩니다. 블록체인이 가진 세상을 바꾸는 7가지 힘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디지털화를 이상적으로 구현하는 힘, 두 번째는 집단 지성을 극대화하는 힘, 세 번째는 중개자의 의존성을 탈피하는 힘, 그리고 네 번째는 비즈니스 자동화를 완성하는 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권력이지만 여럿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신뢰 사회를 실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멈추지 않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절은 암호화폐 디지털 경계를 재구성한다였는데요. 예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은행 없는 은행 서비스가 오래가고 은행은 곧 사라진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 중엽에는 법정화폐 말고도 9,000종에 가까운 민간화폐가 통용이 됐었는데 남북전쟁 당시에 연방정부가 그린백이라고 불리는 이제 정부화폐를 강제 유통시킨 뒤에 그린백을 대체한 이제 중앙은행 화폐를 유일한 화폐로 지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신용 창출을 하는 방법은 화폐의 경우에는 이제 이 화폐를 공급하는 은행이 맡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신용과 직업, 자산이 없어서 대출이 필요한 금융 소외계층은 탈출구가 없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이제 암호화폐 네트워크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그리고 전쟁 등으로 인해 신원이 불확실한 난민에게는 아주 경제적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뱅킹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예전에는 은행이 예금, 송금, 대출, 보험, 그리고 환전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국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금융 정책이 언번들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은 이 은행의 기능들을 각각 조각 나눠서 전문적인 형태로 특화, 분화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형태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 은행, P2P 대출업, 그리고 간편 결제 및 간편 송금 또는 개인 자산 통합 관리 서비스, 그리고 비금융 정보 기반의 신용 평가 등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침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앞장에서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탈중앙 토큰 경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큰 경제는 역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할 토큰을 매개로 작동하는 경제 시스템인데요. 디지털 토큰의 특징으로는 이 단위를 얼마든지 잘게 나눌 수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라든가 이제 이용의 목적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안에서는 토큰의 사용과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토큰은 가치나 사용 방식을 이제 네트워크의 중앙 관리자가 결정을 했지만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합의로 이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 발생하는 이익도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는 본질적으로 글로벌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요. 토큰 경제 역시 글로벌 차원에서 구상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장점으로는 중앙 관리자를 두지 않고도 서로 신뢰를 보장하는 대안적 경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걸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계약 기술을 이용해서 손쉽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좀 세부적인 예를 들자면 사업 제안서를 공개한 뒤에 이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으로 투자금을 공모하게 되고요. 그 이익은 기업 그리고 전문 기술 인력 그리고 이제 토큰 보유자가 합리적인 비율로 배분하게 되고요. 이 모든 과정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중앙 관리자가 없이 자동적으로 이제 시연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절은 암호화폐 경제의 전망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들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 전 세계 토큰 종류가 4천여 개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이제 원인이 하나고요. 두 번째 원인은 이 또한 이제 사기성 토큰이 많이 만연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반증을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가격 불안정성을 들면서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2016년과 2017년에는 가격이 한 100배 정도 상승한 반면에 2018년에는 이제 80%까지 하락하는 80% 이상 이제 하락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에 비트코인이 지향한 이런 글로벌 디지털 화폐 지위를 노리게 된 그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애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로 사진을 보내는 것만큼 쉬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월 이용자가 24억 명이나 되는 이제 세계 최대 소셜 플랫폼인데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그 경쟁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애플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그 암호화폐를 놓고 그 헤게모니를 다투는 각축전에 서막을 올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물 세계의 자산이 암호화폐로 거래가 된다면 국경이 없는 글로벌 거래 인프라가 탄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법정화폐가 가진 제약성을 탈피함으로 해서 자산의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수수료 그리고 세금 이제 이런 거래 비용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지금까지 없었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의 미래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화폐가 출현함으로 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이제 각국 정부, 그러니까 위협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각국 정부는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 기반의 디지털 화폐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먼저 보면 2014년에 중국은 벌써 CBDC 발행을 준비를 했고요. 2020년에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제 2020년 8월에야 디지털 화폐 발행 기술 테스트를 확대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4월에나 돼서 이제 CBDC 발행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고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화두를 좀 던지고 싶었는데요. 일단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이 블록체인, ICT 기술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규제를 규정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에는 상충되는 요소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한테는 숙제가 남게 되는데요. 과연 정부 규제로부터 이 그러니까 탈압박을 할 수 있느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 형태로는 민간 주도형 개방형 모델과 대립하는 정부 주도의 중앙 집권형 폐쇄형 모델을 과연 이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관리자가 없는 비제약형 이 모델을 완벽하게 구현해 줄 수 있을까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는 화폐, 주식, 그리고 스마트 계약 등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블록체인은 높은 탈중앙화를 추진하게 되면 높은 보안성을 이제 확보할 수가 없고 만약에 보안성이 또 높아진다면 높은 확장성을
구현할 수 없는 이제 비대칭적인 특징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류 역사상 전혀 다른 차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자동차가 출현함으로 해서 마차나 이제 가마, 인력거꾼들의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컸다고 보게 되는데 지금의 암호화폐는 신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이제 권력 또는 이제 화폐, 중앙화폐를 발행함으로 해서 국가의 통치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런 그 정부기관과의 헤게모니 다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이슈라기보다 이거는 이제 세계 패권의 어떤 구도 형태를 지니게 되는 것처럼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은 이제 국가 권력과의 그 헤게모니 다툼 아주 잘 지적했어요. 이것이 이제 가장 그 문제고요. 사실은 출발도 2009년도에 출시한 가장 큰 것도 그동안에 오래 또 연구를 해왔지만 2008년 9월 15일에 리만이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오면서 더 이상 이제 중개기관에 맡기는 시스템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고 또 그전부터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던 것은 거의 전 세계를 보면은 그 10년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남미의 위기라든지 아시아의 위기라든지 뭐 2008년 위기 거의 10년마다 오고 있는데 그 10년마다 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세계의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의 불안정한 미국 사정에 따라서 많이 공급되었다가 회수되어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특정 국가나 특정 금융 중개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맡겨서 안 되겠다 해서 탈중앙화를 이제 시도한 거죠. 한 건데 다행히 그 전부터 쭉 연구되어 왔던 암호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개기관이 없어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해소를 신뢰의 문제를 본래 이제 금융거래가 신뢰가 중요한데 중개기관을 두고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 그 중개기관 신뢰를 확보하는 중개기관 자체가 붕괴되고 또 중앙은행이 또 문제를 유발시키면서 이런 그런 것이 없는 이제 신뢰기관을 블록체인 기반 통화를 창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아까 20억이 넘는 사용자를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려고 하자 바로 미의회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미의회에서 페이스북에 이제 저커버를 불러서 청문회를 2차례나 했죠. 하면서 결국은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새로운 이제 DM이라고 하는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DM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암호화폐를 발행하는데 DM은 달러에 연동되는 그런 달러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 하고 약간 좀 선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곧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길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은행들이 중국을 필두로 해서 CBDC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것이 디지털 전환으로 가는 속에서 화폐도 디지털 전환이 안 될 수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중앙은행 CBDC와 민간의 암호화폐가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 또 쟁패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2부에서 그런 내용을 잘 설명을 아주 했습니다. 3부는 우리 김병현 교수님이 하실 거죠? 김병현 교수님 3부를 요약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예. 김병현 교수님 네, 발제 김정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올리겠습니다. 예. 네, 자료 잘 안 올라옵니까?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왔습니까? 네, 잘 올라왔습니다. 예.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왜 넘어가질 않지? 안 넘어가요? 예, 어떻게 해 넘어가죠,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이건 그냥 이게 클릭하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클릭하고 커서를 다운시키면 넘어가요. 커서 아래표로 화살표 되어 있는 거죠. 그걸 그냥 누르면 돼요. 페이지 다운 눌러도 되고, 페이지 다운 눌러봐요. 노트북에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눌러도 안 넘어가요? 예, 잠깐만요. 벌써 뭐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이게 지금 버전이 새로 또 음.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 같으네요. 버전이 예. 이게 왜 이래? 창을 공유하지 말고 내 전체 화면을 한번 공유해 보세요. 그럴까요? 버전이 뭘 바뀌었길래 그렇게? 일단 발표 중지를 하고요. 그리고 예. 그다음에 준비할 동안에 오늘 책의 저자인 인호 교수가 들어왔어요. 인호 교수님 어디 계시나요? 예, 내 전체 화면 하지 말고 창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 발표가? 발표에 들어가서 창을 눌러야죠. 창을 눌러야 네, 되고 발표 들어가 이게 창을 누르면 띄워놓은 예. 자료가 예. 보여요. 그걸 클릭해서 공유하면 돼요. 이제 잘 올라왔는데 예, 그걸 됩니까? 다시 예, 됐습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가죠. 됐어요. 예, 잘 됐어요. 네,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이제 제3장 모든 자산이 디지털로 변한다.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서브는 디지털 자산 혁명의 3가지 변화, 그 다음에 자산 토큰화의 다양한 사례, 레디칼 마켓을 더 레디칼하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참고로 만들어 봤는데 그냥 앞에 1, 2장 신부의장님하고 신재호 박사님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그냥 간단하게 몇 초씩 이야기하겠습니다. 디지털 개념은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의 디지털이다 하는 내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게 이제 디지털이 노드로서의 특성, 그 다음에 연결성, 링크로서의 특성, 이런 몇 가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통합성, 복제성, 전파성, 축적, 저장성, 이런 등등이 이제 디지털 특성이었고, 연결성도 1, 2장에서 거의 언급이 된 내용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인호 교수님 책에는 없었지만은 코로나19하고 이 상황들이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한다 하는 3.1 회계법인의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 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4차 산업혁명 이런 등등의 물결 속에서 비대면이 더욱더 선호하는 그런 어떤 그 코로나19 환경 때문에 이게 더욱 가속화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디지털 경제, 디지털 이코노미 이런 이제 개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돈 탭스굿이라는 그
학자가 디지털 경제라는 얘기를 처음 썼고, 이것이 이제 초기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으로 보았다가 이제는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로 의미한다 하고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호 교수님의 이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3장에서 디지털 자산은 3가지다. 그래서 모든 자산이 디지털로 변하는데 그 중에 암호자산, 암호화폐, 암호토큰 이런 등등이고, 암호자산이라고 할 때는 가치 저장 수단 기능이 더 두드러질 때 그런 표현을 쓴다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물 자산들이 부동산이나 천연자원, 예술품, 주식 이런 등등들이 토큰화해 간다 하는 이제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물 자산, 소장, 미술 작품, 자동차 뭐 이런 등등 여러 거의 우리가 실물적으로 갖고 있는 그 어떤 모든 자산이 토큰화 가능하다. 뭐 잘게 쪼갤 수 있다. 아까 심재철 부의장님도 이제 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작권이나 라이선스나 로얄티 이런 등등 지적 자산권, 무형 자산인데 이것도 이제 데이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은 이런 3가지다 하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혁명의 3가지 변화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 토큰화, 그 다음에 거래 자동화, 탈중앙 플랫폼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하고요. 자산의 디지털 토큰화의 장점은 1, 2장에서도 많이 언급되었습니다만 거래를 분할할 수 있고 신뢰를 제고하고 중개자가 배제 또는 축소됨으로 해서 거래 비용이 감소되고 거래 속도가 향상되고 거래 범위가 글로벌 차원까지 확대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혁명의 3가지 변화에서 첫 번째 변화, 자산의 디지털 토큰화는 자산 가치를 반영한 자산 토큰, 그 다음 자산의 소유권과 연동된 자산 토큰을 증권 토큰, 세큐리티 토큰이라고 한다. 1장에서도 이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권이 자산권이나 소유권을 나타낸 증서로 주식, 채권, 등을 이제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STO, 증권형 토큰 공개, 이 얘기도 이제 1장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디지털 토큰화한다 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변화는 거래의 자동화입니다. 자산 거래의 자동화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이 확대됨으로 해서 중간에 있는 미들맨의 역할이 줄어들고 중개 스스로도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례들에서 스웨덴은 토지 등기까지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실험 중에 있고, 남미 여러 국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도 토지 등기를 비롯해 각종 공공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통합해서 미들맨의 개입을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중에서 3번째 탈중앙 플랫폼 얘기입니다. 중개자에 의존하지 않는 스마트 계약, 특정 국가의 법정 화폐가 아닌 글로벌 지급 수단인 암호 토큰 이런 등등 때문에 어떤 중앙 집중된 권한을 가진 무엇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 플랫폼은 국경의 물리적 제약, 시간적 제약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자산이 디지털로 변하는데 자산 토큰화의 다양한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동산 토큰화의 사례, 미국의 펀딩 회사 인디고고가 스키 리조트, 세인트 리즈스 에스펀을 토큰화로 유동화했다. 그런 얘기. 또 싱가포르에 소재한 웨이다오, 여기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했다. 뭐 이런 사례들 이외에도 미국, 영국, 스위스 등 많은 국가에서 STO에 의해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부동산 토큰화 이외에 천연자원의 토큰화, 미술품 토큰화, 탄소 배출권 토큰화 등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부는 비싼 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달려 있지 않고 디지털 자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술, 글로벌 자산 거래에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수 있는 이들이 부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 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의 마지막 그 서브 아이템인데요. 레디칼 마켓을 더 레디칼하게, 사실은 블록체인 업계의 필독서 레디칼 마켓이라는 책이 시카고 대학의 로스쿨의 에릭 포스너하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렌 웨일 박사가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거가 어느 정도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레디칼 마켓은 정치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이제 21세기에 와서 심화하는 소득 불평등, 생산성 정치와 경기 침체, 그리고 정치적 극단주의, 이런 현상들 때문에 자유 질서의 위기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시장에서 찾아보자 하는 것이 이제 레디칼 마켓의 저술 목표다 하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것을 레디칼 마켓이 해결해 준다. 여기서는 중요한 개념은 중앙화된 관료적 엘리트주의, 말하자면 사회주의 같은 거죠. 중국이나 뭐 이런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중앙화된 엘리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지상주의 또는 자유지선주의, 자유주의,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기면은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니더라. 너무 불평등이 심화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레디칼 마켓에서 찾아보자 하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자유와 경쟁, 공개, 이런 원칙을 복원해서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레디칼 마켓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호 교수님 책에서도 인용된 것은 레디칼 마켓이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레디칼 마켓의 정수는 경매라고 그 레디칼 마켓에도 이제 언급되어 있고 인호 교수님 책에도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용권을 강조하는 레디칼 마켓에 이 인호 교수님은 이제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제안하는 자유 경쟁 개방성에 근거한 시장을 조직하는 길, 이런 거를 이제 언급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동 소유 자유 평가세, 이런 좀 어려운 어휘들이 등장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들, 뭐 아파트도 좋고 그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경매라는 그런 틀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참고로 넣었고, 그래서 레디칼 마켓에 이제 그 공동 소유 자기 평가세, 이런 내용이 뭐다 하는 걸 제가 이제 언급을 해 본 건데,
뭐 전반적으로 그런 정도 취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3장 잘 김병 교수님 말씀하셨고 4장에 관해서는 김정혁 한국사이버대 교수가 발제를 하겠습니다. 김정혁 교수 발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사이버대의 김정혁입니다. 그 발표를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김병훈 교수님. 네, 공유 중지를 눌러주세요. 네, 잠깐만요. 예, 되셨습니까? 네, 네, 자료 보이시나요? 네, 마드리드 뭐 마드리드 마드리드 다녀오셨어요? 아, 예, 예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느낌이 되었군요. 첫 회에 그 출장지가 마드리드여가지고요. 그랬군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부의 미래 책에서 사장입니다. 사장은 데이터로 먹고 사는 세상이 온다. 이고요. 부제로는 이제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의 중요성, 또 어떤 데이터 시장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미래의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이 온다. 제가 이거 보면서 실제로는 데이터 먹고 사는 세상이 온다가 아니고요. 이미 이제 데이터로 먹고 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제 앞으로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에서 어떻게 우리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보호하고 또 새로운 경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데이터는 예전부터 이제 21세기 원유라고 많이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원유로서 앞으로의 데이터 경제가 여러 가지 산업의 기반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데이터로 우리가 모르고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플랫폼, 거대한 플랫폼 회사들에 의해서 우리의 하루 일상들이 데이터 기반, 과거 데이터, 현재의 데이터, 미래의 데이터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유형은 앞서 3장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암호 자산이 있고요. 토큰화한 실물 자산, 데이터 자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자산 다 모두가 보면은 손에 잡히지 않는 자산들입니다. 암호도 마찬가지고 실물도 토큰화한 거고 데이터 자체도 저희가 손으로 쥘 수 없는 데이터, 이 모든 게 디지털 자산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디지털 자산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이제 주로 암호하고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암호 자산이나 토큰화한 실물 자산은 아직까지는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 자산으로서의 어떤 법적 지위나 그리고 현용되는 그리고 실물에서 또 지급결제 수단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진입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는 데이터 자산이 가장 가치 있는 시장 가치가 있는 데이터이다. 그리고 시장 가치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산으로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 이 데이터 자산은 이제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 디지털 문명의 가장 큰 기반이 되는 디지털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조사한 글로벌 조사 기관에 의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도입한 기업의 생산성이 많이 상승이 되고 있고요. 영국에서도 500개 선두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생산성이
10% 이상 향상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 그 회사를 다니거나 그 소속돼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이 어떤 그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거나 아니면 과거의 어떤 관행 그리고 그 어떤 뭐 확증되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그런 시장 트렌드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그 예측이 또 안 되고 또 결정이 또 다시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가 지금 회사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데이터 기반의 그 의사결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스포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포츠도 모두 데이터에 의해서 선수가 교체되고 작전이 바뀌고 여러 가지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그 플레이들이 많이 바뀝니다. 이 데이터 기반은 이제 뭐 스포츠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디지털 사회에서는 과거에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의 어떤 그 의사결정을 흐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이제 공유 기업 중에 하나가 우버 같은 경우도 초기에 데이터 기반의 기업 그런 그 비즈니스를 향해서 전통 제조업을 추월했듯이 그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버뿐만 아니라 그 에어비앤비나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그리고 과거에 그 고객들이 한번 경험한 고객들의 여러 가지 그 데이터에 기반한 그 여러 가지 그 안을 제시하고 또 광고나 마케팅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만큼은 그 기존의 기업과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기업의 성공 요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 예측 알고리즘. 이 예측 알고리즘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일반 기업이 스스로 이 알고리즘 만들기는 되게 어렵고요. 어떤 솔루션이나 패키지라든지 어떤 방대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 윤리적 판단, 뭐 최종적 의사결정도 인간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결합적인 요소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그 데이터 기반의 예측 알고리즘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러한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간과 거래 비용을 단축한다. 시간과 거래 비용은 이제 그 경쟁 지금 디지털이 아주 빠르고 신속하고 어떤 그 타임을 적절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고 거래 비용을 단축하는 것은 기업의 그 경영 여건이나 생산성뿐만 아니라 고객에도 맞춤형 그 고객들의 어떤 경험과 잠재된 욕구를 파악하는 아주 그 직결되는 또 광고나 마케팅과 연결되는 그러한 것들이 데이터를 활용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 요소는 그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학습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컴퓨터 파워가 높은 컴퓨터들이 머신러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긴 했지만 인공지능 기능을 이렇게 결합해서 그 디지털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주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그 데이터 기반의 그 플랫폼, 그 데이터 기업들의 성공한 요인이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경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작년인가요? 2020년 중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국회에서 그 통과가 됐습니다. 데이터 3법이죠.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 3개 법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데이터 산업이 이제 문을 열었다. 앞으로 데이터 경제, 디지털 경제가 이제 비즈니스가 새로운 그 서막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많이 그 시사하는 바가 막 컸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는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활용에 대한 자기 정보에 대한 주권, 자기 정보에 대한 그 정보 이동권에 대한 권리, 행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화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어떤 새로운 인프라나
공유 서비스, 오픈 AIP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금융 당국 또 공공기관에서도 이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인 그 제안을 지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에 이제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활용하고 있던, 우리가 제공했던, 우리가 또 클릭하고 구매하고 검색했던 이런 기록들 모든 게 이제 기존의 개인 데이터로 있을 때는 가치가 없었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로 결합이 되고 모아지고 이랬을 경우는 새로운 경제가 일으켜지고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발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상품 서비스가 새로운 게 제공이 되면 또 소비자들은 또 새로운 데이터를 또 그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는 데이터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경제의 기업 가치는 이제 가장 부의 원천은 이제 개인 데이터이다. 이 개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수집을 하고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이런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그 존재 자체가 데이터의 원천이다. 이런 그 OECD 발간 보고서를 인용을 하긴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치 있는 데이터, 경제적 시장 가치가 있는 데이터 유형이 이제 6가지로 좀 분류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자주 SNS나 여러 가지 이제 검색 그리고 그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입력하는 콘텐츠들, 글이나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루에도 이제는 오프라인보다는 그 인터넷보다는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구매하고 이런 기록들이 한 번만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상품들이 그 다음날 본인에게도 또 가족에게도 친한 지인에게도 똑같은 상품을 안내해 주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활동 습관을 데이터화해서 이제 광고나 마케팅이 이어지는 게 이제 놀랍지 않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 그 활동 기록이나 친구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네트워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 정보라든지 친구 소개라든지 또 관심사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서 많이 남고 있고요. 위치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위치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그 마케팅이나 고객 서비스 데이터이기도 하지만 또 사생활 침해이기도 했었죠. 이런 위치 데이터가 이제는 앞으로는 그 어떤 동의나 그 정보 이동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니면 가명 정보 비식별 처리가 된다 하면 이런 위치 데이터도 앞으로 이제 시장 가치로가 아주 높은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학적 데이터는 기본적인 그 정보들이고요.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기록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과거의 기록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공공 개방형 데이터로서 이제 많이 활용을 가능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데이터 유형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모르게 알고 있는 그 데이터들이 우리 삶 전반에 여러 기록으로 남아 있고 이 기록이 수집이 돼서 또 빅데이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OECD 그 보고서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즘은 이제 많이 논란이 되죠. 온라인 플랫폼,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이 이런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고 보관해서 큰 이제 기업이 되고 광고나 마케팅 여러 가지 수익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이 결국은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생산적인 플랫폼, 또 거래에 관련된 플랫폼, 또 그 빌거래 관련된 플랫폼. 결국은 또 새로운 플랫폼을 양산하고 이런 플랫폼들이 또 데이터를 더 많이 축적을 해서 기존의 디지털 온라인 그 공룡 기업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게 아마 이제 부정적인 그 시각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규제 대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무슨 반독점이나 공정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인권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 수익 모델에 대한 독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생이라든지 동방 성장의 좀 부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브로커는 이제 예전에 초창기에는 데이터 브로커가 많았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새로운 플랫폼 회사가 생기면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전문 브로커들이 어떤 스페셜리스트처럼 어떤 공인되지 검증되지 않는 인증받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어떤 개인 정보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에는 뭐 몇 달러 하고 그다음에 결제 정보는 구매 내역은 뭐 3달러 한다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브로커들이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전체 검색 시장의 이제 점유율을 90%까지 올렸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월 24억 명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의 전체의 한 30%가 넘고 있고, 또 아마존의 앱 서비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시장을 40% 아주 크게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의 플랫폼들이 독점화되고 거대화되고 해서 이것들의 원천은 개인 데이터를 사고 파는 데이터 브로커들이 초창기에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시아나 어떤 이렇게 개발도상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하는 국가들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 브로커가 아직도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플랫폼사가 등장하고 구축하고 서비스를 하기까지는 이 데이터 브로커들이 계속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사고 파는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지금 현재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브로커를 수집하는 이 데이터 자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그런 과거의 관행이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회사들이 이런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아주 크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디지털 경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 이슈는 뭐냐? 그러면 이제 왼쪽에는 이제 약간 이제 사생활 보호, 과거에는 이제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고 또 개인정보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 그 데이터가 내부 정보가 밖으로 유출된다든지 해킹이나 악성 코드에 의해서 데이터가 이제 유출되는 이러한 데이터 통제권, 그럼으로 해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당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도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산업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결합이 돼서 더 많은 새로운 시장을 이제 형성할 수 있다. 그럼으로 해서는 이제 사생활 보호보다는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가 단순한 데이터만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줘서 더 많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를 받게 되는, 보상을 받는, 그리고 공공이나 복지후생은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더 자기들이 복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서비스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주도하는 이 경제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혁신 서비스가 우리가 모르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거고요. 그리고 정보 이동권에 대한 내 정보에 대한 주체 권리,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비식별이나 가명 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동의나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음대로 가공하고 마음대로 제공하지 않도록 법적인 이제 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주도의 디지털 경쟁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가 이제 인격의 표현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남들이 봤을 때 뭐 어떤 기준이나 평판이나 그리고 어떤 선입견, 편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의 표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데이터가 이제 개별로 빅데이터가 돼서 플랫폼 회사가 수집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 플랫폼 회사의 그 소유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제공했던 개인들의 공동 소유이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소유권 주장이 불가능했던 그런 그 공통의 그 커먼 또 웰스 개념이 이제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개인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그 고유성과 사회성은 이제는 그 이익을 독점하는 그 플랫폼 회사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불공정한 그런 사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제 공동 소유라는 개념으로 많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은 아마 그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 거래에 대한 그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이제 그런 그림이고요. 그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이 데이터 거래 플랫폼은 이제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과거의 중개기관, 어떤 그 중앙에서 데이터를 처리했던 중개기관들이 앞으로 이러한 그 모든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또 한 곳에서 모아가지고 또 필요한 그 공급과 수요자에게 또 적절하게 분리를 해주고 이제 데이터 사용료를 이제 적정하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게 되고요. 이러한 그 구조는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의 데이터 플랫폼도 중앙화 방식이고 거래를 이어주는 플랫폼 P2P나 B2P 이러한 방식인데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이 되면은 분산 원장을 할지 아니면 그 네트워크에 누가 참여하고 또 어떠한 그 수수료를 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2018년에 그 데이터 거래소가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거래소 설립된 이유는 이제 일본은 이제 그 굉장히 이게 이제 그 단합이 잘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통이라든지 건설, 여행, 금융 이런 부분들에 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단합이 잘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협회가 많습니다. 협회라는 게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그 나라이고요. 그 데이터 유통 그 협회에서 민간 기업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일본은 이미 2018년에 민간 기업들이 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해서 어떤 그 여행 정보, 관광 정보, 건강 정보를 이제 미리 그 확보를 한 다음에 필요한 기업들의 돈을 받고 이제 팔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그 데이터 시장의 수요를 충족도 해주고 또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래소가 일본은 이미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이제 그 스위스 나라는 보면은 되게 연방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연방들이 모여서 지금 되고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조합이 그 협동조합이 가장 그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어떤 여러 가지 구매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 무역, 관광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스위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 데이터 그러면 헬스 데이터 자체를 그 정부나 조합에서 운영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닌 조합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이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개인의 정보를 주고 자기의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헬스케어 정보를 또 아니면 그 클리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스위스의 그 공익 목적의 그 데이터 거래소 플랫폼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에 이제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좀 활용을 하고 앞으로의 디지털 금융 시대의 경쟁과 혁신을 좀 촉진하고 그다음에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2년 후에 이제 금융과 통신, 유통 세 군데 분야의 그 다양한 데이터가 플랫폼을 만들고 이게 그
이러한 기반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또 그 필요로 하는 그 이커머스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또 제공을 해주는 이런 플랫폼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 운영은 아마 금융결제원 이런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정보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이제 공식적인 1금융권, 2금융권을 합치면 한 200개 정도 됐는데 전체 사금융이나 이제 민간 그 서민금융까지 합치면 5,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5,000개 전체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신용정보원에서 이제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크레딧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빅데이터를 이제 개방형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서비스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소나 학교나 정부나 기업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데이터 경제라든지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이런 플랫폼들은 이제 블록체인으로 가는 것은 좀 아직은 좀 요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험적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그 지금 데이터 거래소나 데이터 플랫폼 자체는 중앙화돼 있기 때문에 그 과도한 운영 비용이라든지 또 수수료라든지 또 한번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또 대형 개인정보 유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리스크가 좀 많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이 좀 전망이 좀 실험적으로 이제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자산 플랫폼과 그 빅데이터 관련된 공공 플랫폼들이 결합을 하고 또 서로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공정하고 그 생산적인 데이터 경제 시대로 진화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장은 제가 읽어보고 요약한 내용이고요. 이상으로 사장에 대한 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했어요. 데이터를 먹고 사는 세상이 온다. 이제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와서 언젠가 제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마다 데이터 에코노미라는 책도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게 있고 데이터 자본주의라는 책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우리 김보영 교수 하는 것 중에서 모든 자산이 디지털로 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산을 디지털화 되는 데 대응해서 지금 그 디지털 자산 수탁 회사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 자산 수탁 회사에 1금융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번 KB국민은행은 작년 11월 달에 그 한국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 코다라는 회사를 다른 회사들과 같이 공동으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코다의 지분 36%를 갖고 디지털 자산 앞으로 이제 이것이 그 수탁 업무를 하게 되고요. 신한은행도 이제 금년 1월 달에 디지털 자산 수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이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은행도 또 출범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이 이제 자산이 디지털화되면서 앞으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 그런 회사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호 교수님 얘기처럼 그 이제 거대한 빌딩이라든지 뭐 거대한 자산도 블록체인으로 쪼개져 가지고 디지털화되어서 토큰으로 거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고객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디지털 자산 수탁 회사가 지금 신한은행 혹은 국민은행이 출자해서 또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5장에 윤석빈 국장, 사무국장 들어와 있나요? 아까 윤 국장이 나한테 잘 못 들은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안 들은 모양인데 인호 교수님 계시나요? 나가신 것 같습니다. 나갔어요. 오늘 엄청 바쁜가 보더라고. 바쁜 건데 들어왔다가 지금 나갔구나. 그 전반적으로 이 책에 보면 이제 앞으로 요즘 가상자산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디지털 자산을 잘 알아야만이 시기에 가면 이제 부의 미래에서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다. 이제 네, 그런 들어오셨네요. 얘기예요. 임 교수님, 네, 계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임 바깥에 교수님, 우리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윤석빈 예. 사무국장이 잘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임 수장님의 마지막 임 교수님의 이 책 저자의 얘기를 좀 듣고 자유 토론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몇 말씀 예,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바깥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군요. 예.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그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 머니에 있던 세웠던 모든 금융 시스템, 즉 그 미들맨 중재자를 중심으로 한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또 그 위에 또 증권 거래소라든지 등등이 블록체인으로 탈중앙화된 새로운 디지털 머니로 나오면서 새로운 그 미들맨이 없는 탈중앙화된 그러한 이제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으로 바뀌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기존의 그 질서가 굉장히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경우로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좀 더 구체화한 게 지금 이제 내재 가치가 없는 이제 토큰들이 있지만 앞으로 내재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디지털 자산화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는 디지털 머니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한 가지는 비트코인과 같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글로벌 기업이 만든 그러한 민간 디지털 머니가 있고 또 CBDC와 같이 법정 디지털 머니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디지털 머니가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서로 경쟁하면서 보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뭐 CBDC 같은 경우는 법정 디지털 머니는 그 안에서 결제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겠지만 그 나라 바깥에 뭐 제가 뭐 디지털 원화를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이 만든 디지털 머니가 강점을 가질 수 있겠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탈중화된 비트코인은 하나의 그 교환 가치보다는 저장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걸 디지털 자산으로서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작용을 하면서 보완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에 아까 잠깐 들었는데 그 이제 중앙은행의 디지털 전환 이런 것처럼 모든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날 거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미래와 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게 삼성전자 같이 보면은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 5억 대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디지털 지갑을 넣는다 그러면 사실 5억 명의 고객을 확보한 셈이거든요. 그 위에 이런 디지털 머니를 기반으로 증권을 할 수 있고 보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융이 바깥에 나간 적이 없는데 그 나간다 하더라도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로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지갑은 이런 LG전자 같은 경우 가전이 냉장고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뭐 냉장고가 결함이 떨어졌으면 그 냉장고 자체가 결함을 뭐 쿠팡 같은 데 오더하고 스스로 페이하게 되고
또 각각의 디지털 디바이스에다 데이터를 팔면서 자기가 그 토큰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고, 또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지갑을 깔면 그 많은 곳에서 새로운 그 사물 인터넷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저 밖에서 바쁜데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많은 혼란도 있기도 한데, 과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속 화폐, 금원 본위를 쓰다가 법정 화폐로 넘어오는데도 상당히 오랜 동안 혼란과 시간을 거친 다음에 법정 화폐로 넘어오고, 법정 화폐에서 다시 이렇게 이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혼란이 있겠지만, 오히려 2009년도에 비트코인 나온 걸 생각하면 12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내년 2월 달에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가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우리 이제 거의 화폐도 디지털로 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더 급속하게 디지털 자산이 확산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 관해서 다른 분들의 코멘트와 토론을 좀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최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임 교수님, 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CBDC의 익명성이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질까요? 거래 익명성.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예. 그 CBDC 익명성은 가능한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렇게 만들진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중앙은행이 전부 다 보고 있을 거고, 컨트롤 하려고 그러겠죠. 예,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이제 예, 예. 법적으로 그거를 보려면 영장을 법원에서 신청한 사람만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는 갖춰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면 이제 어떤 예, 예. 일정 금액 이하면은 뭐 그걸 처리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일정 금액만 보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또 볼 수. 그러니까 이제 CBDC하고 이제 비트코인하고의 이제 차이가, 이제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익명성. 완벽한 익명성이라 볼 수는 글쎄, 없겠지만, 근데 일단, 비트코인의 네. 익명성이 지금 요번에 보니까 24번 바꿔서 거래한 것도 다 추적해 버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 비트코인의 익명성도 그거가 지금 대검찰청에서 저한테 과제 또 요청한 것도 보면, 그 이제 디믹싱 한 거라고 해서 여러 개 섞어서 막 바꾸고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추적하는, 그걸 또 이제 이번에 AI 그 기법을 써가지고. 미국의 그 파이프 해갖고 저 랜섬웨어 그 추적하는 걸 보니까요, 24번 거래한 거를 끝까지 추적해가 잡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근데 이제 보니까 그거는 거래소에다 영장 발부해서 거기에 글쎄. 이제 거래소가 비밀키를 갖고 있으니까 한 거고, 대부분은 이제 개인으로 갖고 있는 건 어렵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미들맨이 사라지고 원장을 분산해서 갖고 있는다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금융기관이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줄어드는 게 이제 혁명적인데, 저는 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부가 원장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 모든 생활에 관계되는 원장을 정부가 갖고 있고 그것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의 그런 어떤 공공문서 관리가 블록체인으로 바뀌어 버리면서 분산 원장으로 가버리면 정부의 역할이란 것이 이 화폐 주권을 뺏기는 건 못지않게 큰 도전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 하면은 정부의 역할이란 것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것 같거든요. 화폐 근데 기능. 이제 그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더 강화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글쎄 이제 들어서 그거를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그러니까 인민들의 그 생활을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글쎄 이제 전자지가 그게 실명돼 하면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그 도구일 뿐이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그 사회에 합의된 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기 나름이겠죠.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맞아요. 중앙 집권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통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가느냐 하는 것도 뭐 설계하기 나름이겠죠. 그 부분은. 근데 네, 어쨌거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탈중앙화 된다라고 해도 네. 거기에 이제 그 통제에 대한 라직을 넣어버리면 스마트 컨트랙으로 그러면은 근데 그 부분은 뭐 그렇게 글쎄, 국가 근데 이제 권력을 할 수 없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 집권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효율성은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혁신,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 가서 뭐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뭐 대법원 등기 업무가 전부 블록체인으로 되어버리면 그 공무원들 다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이 그 AI가 이 활성화되면 가장 중요한 그 단순 반복적인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 사실은 이 의도치 않게 스몰 가버먼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내가 뭐 그 외에도 우리 임 교수님한테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최 교수님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것이 확산되면은 작은 정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동산 같은 게 이제 디지털화돼서 블록체인으로 거래되면은 정부 외에도 가장 큰 단체가 있는데 부동산 등기소예요. 등기소가 필요 없죠. 네, 등기소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지만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신뢰가 확실한 기반의 거래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마치 옛날에 그 마차가 타다가 그렇죠. 자동차가 나오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그 이더리움으로 바뀌어갖고 소유와 계약, 거래까지 다 등기가 돼버리니까 이건 뭐 혁신적인 것이죠. 소유권 넘어가는 것 말고 거래 대금이 어떻게 주고 누구한테 누가 갔다는 것까지 다 기록이 돼버리니까 그것은 혁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등기소가 뭐 거의 필요 없는 시일이 돼버리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네. 혹시 뭐 회계 업무가 줄어들어서 김상중 씨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회계 업무는 괜찮겠죠? 혹시 다른 분들 코멘트 하실 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좀 많이 되는데 한두 분도 코멘트 받고 마칠게요. 그래도 방금 그 최창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인호 소장님께서 한번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 일단은 보시는 눈이 정확하고요. 스마트 부분이 뭐 인간사 뭐 계약 자체가 뭐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팔기 위한 컨트랙을 보면은 뭐 150페이지 이상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어떤 분쟁의 소지, 뭐 또 책임의 소지 이런 것들을 모두 코드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발달하고 표준화되고 디지털화가 돼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AI화돼서 디지털화로 녹여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은 그 부동산 하나 갖고 여러 명한테 팔아먹는 그런 사기가 있거든요. 그 이중지불 같은 문제. 이제 그런 거를 다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등기 그 순간 가는 데까지 사기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뀌면 그런 그 사기가 없어지고 투명해지는 건 있어요. 그건 분명히 혁신적으로 아마 언젠간 나타날 거예요. 그런 게. 저는 그것도 그렇고 중요한 중 하나는 젊은 분들이 집을 장만하려고 할 때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한두 분도 코멘트를 받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네네. 소리가 울리네요. 예. 임 교수님한테 질문. 예, 이친배 교수님. 이 최근에 뭐 읽었더니 이 블록체인 모델, 디센트럴라이즈 레저 테크놀로지, 이것이 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이 빠르면 2023년
아마 정상적으로 2025년 이후다 뭐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놀랐던 예,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근데 오늘 질문은 그게 아니고 스마트 컨트랙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스마트 컨트랙트 이거를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한 케이스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그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으로서는 아주 매력적인데 실제로 네. 그걸 써가지고 뭐 어떻게 한계가 그래가지고 성공한 거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은 올해 가장 각광 갖는 분야가 DeFi라고 Decentralized Financing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래소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살려 그러면 거래소에 가서 원화를 넣고 비트코인을 사는 그런 부분은 사실 CeFi거든요. Centralized Financing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과 다른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의 전자지갑에 핸드폰에 있는 이더리움하고 서로 바꿔가는 거죠. 중간에 아무 매개 없이. 그것들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예전에도 시도는 있었지만 그게 유동성 문제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거를 미리 디파짓 해놓고 하는 이제 스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 돼서 이 부분이 뭐 1800조 뭐 거의 원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인기가 돼 왔었던 거가 한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했던 게 이제 요즘 NFT라고 들어보셨죠? Non-Fungible Token이라고. 그래서 미술 작품에 대한 원래 이제 디지털 컨텐츠는 카피 앤 페이스트 똑같은 카피본이 원본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진짜 원본인지라는 개념이 없는 거를 그거를 이제 토큰화를 해서 이게 진짜 원본이다라고 하는 그런 디지털 오너십을 토큰으로 만든 그래서 일반 개인도 자기의 컨텐츠 또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개인이 만든 토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토큰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스마트 컨트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도 토큰을 만들 수 있지만 나 개인 또 우리 집안 또는 뭐 우리 뭐 고대 뭐 학교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위로 토큰을 만드는 그리고 그것에 거래하는 방식을 스마트 컨트랙을 해서 거래가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예, 그 고맙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그렇게 매력적인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헌데 그것이 과연 실현되었느냐 뭐 이런 것이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디파이하고 NFT는 이미 실현이 너무 잘 돼서 예, 1800조 이상. 그거 이제 한 케이스가 있겠죠. 저거 이제 NFT 그 이제 케이스가 있는 거 그건 아는데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일반화되고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그 규제를 얼마나 빨리 안에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뭐 2015년 할 때는 뭐 3년 내로 될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게 되면 될수록 기존 시스템에 있는 종사하는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보험사라든지 거기도 엄청 많은 인력이 있는데 거의 한꺼번에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너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춰서 이 사람들이 다른 걸 재교육받던 뭐 살아갈 수 있도록 혁신을 늦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규제로서 계속 지금 튕겨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게 어느 정도 너무 속도가 늦으면 다른 속도가 빠른 쪽에 전부 다 깔리고 나면
뭐 지금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또 PC의 맥 소프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기회가 영영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균형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메이저 어댑테이션은 결국은 규제를 얼마나 빨리 풀어주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덕태 원장 아까 뭐 손 들었는데 김덕태 원장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예, 이제 좀 다 이제 그 어떤 탈중화된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블록체인을 가르쳤었지만 지금 이제 사업자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커스가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중개자가 필요 없고 따라서 신용 비용이 필요 없고 또 자동화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그 경쟁력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등기도 지금도 보면은 순식간에 볼 수가 있어요. 단지 등기를 등록하는 과정 그거는 사람 손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으로 금방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지금도 이제 엄격한 절차 때문에 사실은 사람 손을 거쳐가지고 오래 걸리는데 그것도 역시 뭐 현재 우리가 그 상당히 많은 게 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전자서명이나 이런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등기도 탈중앙화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빠르게 등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블록체인의 장점이라고 보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매나 공동소유, 토큰 임의 분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개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를 세우면 당연히 이제 그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전산화를 통해서 다 자동화도 되고 사실 빠르게 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글로벌 시장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환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환 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근본 원리지 전산화를 못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그게 규제로 인한 문제 글로벌화가 안 되는 거라면 전산화는 되는데 그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거라면 그는 역시 탈중화된 블록체인을 쓴 거는 임시적으로 우리가 그 법을 피해 나간 거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렴한 비용이 핵심이 아니냐. 저렴한 비용이 그리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동소유나 이런 거는 비용이 비싸서 못했던 거를 이제는 가능해진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경매나 공동소유나 토큰 뭐 임의 분할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 저는 이제 사업하는 관점이니까요. 그리고 달러 패권 이거는 일반 소비자들이 신경 안 쓸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달러 패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싸고 저렴하고 내가 편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비자들은 그게 뭐 토큰이 중앙화되든 탈중앙화되든 상관없이 그 뒷단은 거의 못 보고 관심도 없으니까 결국 얼마나 빠르고 싸고 편리하냐 이거가 결국 승부가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그 블록체인의 오라클 프로블럼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오라클 프로블럼이라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는 정보는 일단 들어가면 위변조가 어려서 신뢰성이 확보가 되지만 그 블록체인의 블록에 담기까지의 그 과정이 사실은 가짜 정보, 가짜 뉴스가 들어가면 그 가짜 뉴스가 전혀 지워지지 않고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입구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이외에 여러 가지 보안 기술들이 발달이 되어야 완벽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지금 뭐 트릴레마라고 해서 확정성과 보안성, 그다음 탈중앙성에 대한 서로 이런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확장해 나가고 발달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온고잉 리서치, 온고잉 테크놀로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완성된 기술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 최근에
그 암호화폐 규제하는 걸 보면서 옛날에 그 러다이트 무브먼트가 생각이 나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신기술로 결국은 적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처음에 이제 우리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마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돈과 권력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니까 밥줄이 다 끊기잖아요. 집중 공격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심해갖고 꼼짝 못하면 망하고 또 그거하고 관계없는 데서는 자유롭게 해갖고 또 독일처럼 먼저 자동차를 만들고 하는 것처럼 아까 이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우리 우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개인 택시 업자들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 아마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금 당장 하면 대법원 등기소 직원들 다 일자리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얼마나 슬기롭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냐. 그건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개념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장이면요. 개인 택시 기사들 모아갖고 그 자격증을 다 돈 주고 차라리 사버릴 거예요. 돈 주고 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우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깔아뭉개면 그 사람들 뭐 1억짜리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반응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게 아까 은행 말씀하셨는데 이게 은행에서 이게 다 이게 돼버리면 은행은 다 일자리 다 없어지는데요. 그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또 우버가 다른 나라에서 다 돼갖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제 우리는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우버에 종속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거든지 먼저 그걸 갖다가 이 규제를 없애고 먼저 거기서 선두를 달리면서 전 세계 시장을 노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내 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익단체 때문에 그걸 못 움직이고 꼼짝 않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는 공룡한테 그냥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이나 이런 블록체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그런 이해관계 조정 정치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규제를 뭐 없애는 걸 꾸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뭐 막 이게 나중에 지금은 이게 허상이지만 때려잡고 나면 우리 그 싸이 월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키워갖고 맞아요. 페이스북 만들 수 있는 걸 죽여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도 서로 돈 주고 사고 파는데 왜 국가가 간섭을 어느 정도는 간섭은 오히려 제도적으로 그걸 투명하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말이지. 참 안타깝죠. 그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우리 타다가 생길 무렵에 싱가포르에서 그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생겼거든요. 말레이시아 사람이 설립한 건데 그게 이제 싱가포르식 우버인데 이미 그랩은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동남아를 석권하면서 그랩 파이낸셜까지 자유스레 설립해서 이제 택시 요금 같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지급 결제하고 대출도 하고 예금도 하고 금융까지 발전했는데 우리는 타다는 완전히 그냥 그말로 뭐 그냥 소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규제가 정말로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고 해서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플랫폼 레볼루션인데 결국은 이제 오늘 얘기한 걸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책이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잘 정리된 게 있어서 다음 주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5분 지났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혹시 그 오정근 교수님, 그 이노 교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시나요? 이노 교수님, 잘 알죠.